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되게 흔하고 쉬운 주제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놓치기 쉬운 암의 위험 신호라는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자, 제가 싱하 PD님한테 쇼츠를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자, 이 쇼츠에 제가 크게 얘기하고 싶은 항상 이제 질문을 받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제목은 암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암의 전조 증상이라는 건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 거기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이유는 전조 증상은 어떤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나타나는 증상을 얘기를 해요. 근데 암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암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암은 증상이 있을 뿐이죠. 암의 전조 증상하고 유튜브 조회수 몇백만 올라오는 것 중에서 많은 타겟으로 하는 암은 바로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에 대해 설명하면서 등이 아프면 이건 췌장암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췌장암에 걸려서 등이 아플 정도라면 그건 전조 증상이 아니라 췌장암이 어느 정도 생기고 퍼져서 나온 증상입니다. 그래서 암의 증조 증상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암은 증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증상이 생기기 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의 전조 증상은 틀린 말이다 라는 말을 시작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아니라 암의 증상으로 의심돼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희님께서 투표지 받았고 대통령 선거와 주정부 안건을 투표해야 돼서 주정부 안건도 투표하는군요. 109페이지 인포메이션 북릿을 읽어야 된다고. 우리나라도 선거하면 굉장히 두껍게 오는데 사실 다 안 읽고 그냥 버리죠. 네. SJ88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니 해도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유 없는 통증입니다. 자, 사실 통증이요, 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특히 이유가 없는 통증, 정확하게 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일 때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토사광난 중이에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러니까 급성 위장간염이 왔을 때 배가 아픈 거는 아프기는 하지만 불안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아픈지 아니까. 그런데 배가 아프기는 하는데 다른 소화기계 증상이 없어요. 토하지도 않고 설사도 안 해요. 또 머리가 아파요. 또는 어느 부위가 아파요. 이렇게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내 몸이 여기에 신경 써주세요라고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든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통증이 있고 조금 더 진행을 하거나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우리 몸에서 만져지는 어떤 덩이에요. 이거는 한국분 사진이 아니고요. 제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2013년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마른 분인데 요 위에 쇄골, 왼쪽 쇄골 위쪽에 덩이가 동그랗게 하나 한 2cm 정도 만져져요. 이분은 64세 남성분인데 6개월 전부터 여기 명치 끝이 아프고 먹으면 미식미식거리고 체중이 빠진다는 증상으로 병원을 와서 이 덩이가 이제 여기가 만져지는 거죠. 내시경을 했더니 위암이 발견된 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레지던트 때 주치를 할 때 내과병동에 파견을 나가서 내과 환자들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30세의 아주 발랄한 새댁이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요 위에 이분이랑 똑같이 쇄골 위에 이렇게 임파선이 만져져 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 좀 안 좋은 세포가 나왔죠.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입원했던 새댁이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보다 한 10살도 차이 안 나는, 저 이제 레지던트 할 때는 2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30대 초반 정도 되게 발랄하고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당연히 이제 내시경을 했는데 요 위에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 소화기계 암 있는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와서 여기 임파선으로 간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덩이가 만져지면은 이 덩이나 종괴 이런 것들이 임파선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염증보다는 우리 걱정하는 건 암이니까 임파선에 암이 생겼거나 어디에서 암이 생겨서 임파선으로 갔거나 또는 암 자체가 배의 종양이 크면 만져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디에든 만져지는 종괴가 있으면 그것도 좀 신경 써야 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임파선이 굉장히 많은데 가끔은 감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목 주변에 임파선, 귀 주변에 임파선 붙는 일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나 또 아기를 키우면서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염증 때문에 임파선이 붙는 경우랑 암에 의해서 임파선이 붙는 경우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염증 때문에 붙는 임파선인 경우에는 사실 만지면 통증이 있어요. 방금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암에 의한 임파선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 통증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크기가 점점 커지고 만져도 약간 딱딱하거나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것은 계속해서 임파선이 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죠. 세 번째 신경 써야 될 증상은 어디든 우리 몸에 생기는 출혈입니다. 지금 대장에 뭔가가 생겨서 대변으로 혈액이 똑똑똑똑 떨어지는데요. 이게 위장관 굉장히 위쪽에서 출혈이 생기면은 이 혈액이 내려오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소화된 혈액은 짜장면 색깔을 내거든요. 그래서 변이 짜장면 색깔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장 쪽에서 출혈이 되면은 소화될 시간이 없어서 변이 선홍색, 그러니까 일반적인 혈액의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출혈이 있으면은 소화관 어디에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어떤 경우들을 제가 봤느냐면요. 환자분이 치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 좀 과로하거나 술을 마시면은 항문에서 피가 좀 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출혈이 되는데, 나는 원래 치질이 있으니까 출혈이 돼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너무 출혈이 심해서 내시경을 했더니 대장암이 나온 경우도 제가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사실 치질로 출혈이 된다 그래도 자주 출혈이 된 그런 경우는 수술을 했었어야 맞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의 출혈이 너무 당연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암의 신호를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뵌 환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아스피린을 먹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출혈이 좀 나오면 출혈이 또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또 그분이 똑똑하신 분이니까 인터넷을 막 뒤져보니까 아스피린을 먹으면 장출혈이 조금 잘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사인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길래 당장 소화기계 내시경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너무 일도 바쁘고 내가 아스피린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스피린을 끊으면은 또 혈전의 위험은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런 이유로 거의 몇 달을 제가 올 때마다 내시경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미루고 계시다가 결국은 대장암 3기를 진단 받으신 그런 분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출혈은 해결해야 될 사인이지 이게 변비나 또는 변비로 인한 치질과 같은 괜찮은 어떤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가임기 때는 좀 생리도 하고 사이사이 생리 주기 사이에 출혈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딱 폐경기 오고 난 다음에는 출혈이 있으면은 그거는 당장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내막 증식을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인과 진료를 꼭 당장 받아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체중 감소와 식욕 부진입니다. 기본적으로 암이 생겼는데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식사량이 늘어나는 그런 분도 없고요. 암이 생겼는데 막 체중이 늘어나는 그런 분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암이 되면 우리 몸의 대사가 되게 빨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암이 되면 우리 몸의 염증이 되게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체중이 감소하는데 보통 우리가 의학적으로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체중 감소는 6개월 동안 5% 이상 체중이 감소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0kg짜리 분을 예를 든다면 이분이 반년 동안 3kg 이상 살이 빠졌다. 그러면 그거는 신경 써야 되고 왜 살이 빠졌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물론 체중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병원을 찾으세요. 일단 체중이 빠지면 그분들도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혹시 숨어있는 암은 아닐까
라는 걸 가장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통계를 보면은 체중 감소로 병원을 내원했을 때 암이 진단되는 건 10% 정도, 뭐 많이 보면 20% 정도지만 10%도 안 되고, 제가 제 외래에서 경험하는 거는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체중 감소가 있으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훑어야 되는 게 또 의사가 또 해야 될 일이라서, 흔한 암에 대한 검사, 흔한 내분비 질환에 대한 검사 찾아보면은 급성 당뇨가 생겼거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겼거나, 또는 뭐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느라고 못 드셨거나, 또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드셨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더 흔한 원인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체중 감소의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이제 보통 한번 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뒤졌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검사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환자가 더 이상 병원을 안 가는 건 아니고, 2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가서 사실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 체중 감소가 계속 쭉 빠지는 체중 감소라 한다면 다시 한번 또 뒤져봐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유지하시거나, 이렇게 빠졌다가 유지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시는 경우들은 조금 계속 빠지는 경우보다는 사실 양성 질환인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윤경 님이 질문 주셔서 잠깐 답을 드리면, 전립선암 수술하신 지 1년 됐는데 방사선 항암은 안 하고 그냥 수술만 하셨나 봐요.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한다고 하시는데, 당뇨, 고혈압은 없고 부정맥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홍삼을 먹어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약간 홍삼은 호르몬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한 지 한 2년 정도, 보통 수술 우리가 암 진단받고 급성기로 보는 게 2년이고요. 완치 판정 받는 게 5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홍삼보다는 그냥 종합영양제 정도 드시는 영양소가 주로 들어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5번째는 기침이랑 목소리 변화입니다. 목소리 변했다고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목소리 변화는 이제 살이 빠지시거나 나이가 들면은 이 발성 기관들이 약간 느슨해지면서 목소리가 쉬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변했다고 저한테 막 얘기하시면, 아니 저한테 얘기하시지 마시고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내시경을 한 번만 보면은 정말 불편하지 않게 코로 내시경 집어넣어서 후두를 다 볼 수 있거든요. 후두에 물론 이제 안쪽 아니고 위쪽이죠. 그러면 목소리가 나는 부분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이비인후과 가셔서 목을 한번 진찰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을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기침을 하면은 우리가 폐암 같은 거를 가장 의심을 하죠. 그래서 보통 기침이 의사 입장에서는 3주까지는 조금 기다려 봅니다. 근데 3주가 넘어가는 기침은 반드시 왜 기침이 나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가슴 사진 찍고 말지만 CT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지 내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는 CT로도 안 보여가지고 기관지 내시경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담배를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 하니까 기침이 나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여성분들 비흡연자에서 그렇게 요즘에 폐암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라고 해도 기침이 오래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기본적인 폐에 대한 검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변 배뇨 습관의 변화인데요. 배변 습관의 변화라는 건 앞에 말씀드린 혈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갑자기 막 변비가 되게 심하거나, 또는 변이 되게 가늘어졌거나, 변을 보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뭔가 항문간에 들본 것 같은 후중기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뇨 습관의 변화로 소변이 잘 안 나온다거나, 넣고 난 다음에 시원치 않다거나, 줄기가 끊긴다거나, 또는 앞에 말씀드린 혈뇨가 나온다거나, 또는 되게 방광 위치 굉장히 하복부죠. 압통이 있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문제는 사실 변비도 너무 흔한 증상이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가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뇨 증상이 있으면은 그냥 전립선 비대 약만 받아서 드시고, 변비 증상이 있어도 변비 약만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내시경도 다 받아서 별 문제가 없다면 변비약을 드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한 40, 50이 넘으신 분이라면 배변 습관에 변화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내시경을 먼저 하고 괜찮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증상에 대한 약을 뭐 섬유소를 드시거나 변비약을 드시거나 하시는 게 좋고, 배뇨 습관의 변화가 온 경우에도
전립선이 괜찮은지 방광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당 약을 드시는 거지, 그냥 배뇨 도움되는 약만 그냥 타서 드시다가는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을 넘기는 경우들도 저는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디 몸이 헐었는데 이게 낫지 않는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는 이제 궤양이 생기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가 구내에 많이 아프다궤양이 생기잖아요. 구내염, 아프다궤양 생기는데 보통은 1-2주 아니면은 괜찮아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2주가 지났는데 궤양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 저는 이제 환자분이 아프다궤양이 안 나아요라고 말씀하셔 갖고 제가 봤더니 모양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 보냈더니 암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낫지 않는 몸에 어딘가 궤양이 있다면은 그게 한 1-2주가 넘었다 그러면 이거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피부과나 해당 과를 방문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게 이제 제가 최근에 본 증례인데 피부 색깔이 완전히 노랗잖아요. 황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눈동자도 굉장히 노랗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70대 여성분이 몸이 가렵다고 병원에 오셨어요. 몇 달 동안 몸이 가려워서 피부과를 계속 다녀서 항히스타민제를 먹었는데 너무 가려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피부과 선생님이 좀 기본 검진을 해보세요 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와서 하는 제일 기본 검사 있잖아요. 기본적인 뭐 감기는 콩팥기는 이런 검사를 했는데,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공막을 봤는데 눈에 황달이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검사 결과를 보러 왔는데 검사 수치에도 황달 수치가 딱 떠 있고 이분의 공막도 노랗게 돼 있었고, 그러고 보니까 피부색이 약간 노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검사를 해서 알게 된 거는 이분은 췌장암이 있었고, 췌장암이 췌간을 막으면서 담즙이 나오는 데를 막으니까 담즙 수치가, 황달 수치가 높아지고, 황달 수치가 높아져 가지고 몸이 가려운 거를 계속 피부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한 3-4개월이 지냈던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담도계에 암이나 종양이 생기면 이렇게 피부 색깔이 노랗게 황달 수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열과 식은땀, 이것도 참 환자뿐만이 아니라 의사를 당황하게 하는, 뭐 많은 병들이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만 있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특히 암 중에서도 혈액 종양들, 그러니까 임파암이라던가 백혈병이라던가 이런 뭐 다발성 골수종 이런 암들은 열이 주증상인 경우가 있고요. 근데 다른데 어떤 암이 생겨서 어떤 그 장기에 고장을 일으키면, 그 장기가 약해지게 만들면, 예를 들어서 폐암이 있는데 폐암 증상이 폐렴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죠. 막으니까 막은 뒷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환자가 폐렴으로 왔는데 CT를 찍어보니까 폐암이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염증을 일으켜서 2차적으로 열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식은땀도, 여기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한 3박 4일, 코로나도 한 3박 4일 열 나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정도 열 나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그 열이 사실 일주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열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과 식은땀도 굉장히 중요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래 간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피로입니다. 이게 피로가 제가 앞에 극심한이라고 적었잖아요. 사실 대한민국 분들한테 피로하지 않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저는 아무도 손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피곤해요. 근데 암이 생겨서 생긴 피로는 정말 극심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원에 작문을 가리키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학원을 같이 가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가 한 뭐 12시 이런 때였는데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한 30분쯤 기다리니까 헐레벌떡 30분 뒤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제가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못 일어나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얘기를 하고 헤어지고 했는데, 나중에 한 달쯤 뒤에 그분이 위암 말기라서 그 학원을 그만두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침에 못 일어나지만 우린 일어나잖아요. 피곤하지만 하잖아요. 그런 피곤 아니고 정말 너무 피곤해서 내 일상을 좀
살아가는데 어려울 정도의 피로함이라면 또 병원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참 의사의 입장에서 아까 열도 그렇고 피로도 그렇고요. 너무너무 흔한 증상이라서 피로함만으로 병원을 오면 병원에서 제가 쓰는 질병 코드의 대부분은 다 피곤 증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피곤만으로는 진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피곤과 동반되는 소화기 장애가 있다면 소화기계를 뒤져보는 거. 피곤과 기침이 있다면 호흡기계를 뒤져보는 거지. 피곤만으로 알기는 되게 어려워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검진을 받고 오세요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피곤이 있다면 그 피곤이 굉장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피곤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혹시 암의 증상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으실 필요가 꼭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쉬운 거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이 올리신 Q&A를 대해서 아는 데까지 항상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인구님께서 암 검진 꼭 해야 되느냐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3분의 1 정도만 걸리는데 안 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암 검진 안 하는 의사분다고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 3분의 1이 누군지 알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그 3분의 1이 누굴지 몰라요. 그런데 3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어마무지 큰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암에 대한 검사는 해야 되고, 한인병 선생님께 아주 대표적이죠. 검진을 안 한다고. 그리고 막 유튜브에서 검진을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너무 과한 검진도 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거 발견돼 갖고 계속 끌려다녀야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국가검진 정도는 꼭 꼬박꼬박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검진은 이제 본인의 위험도와 내가 얼마나 암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지까지를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죠. 네. 써니님께서 요관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12월 4일 날 하신대요. 한 달이나 있으셔야 되네요.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요관암하고 상관이 있나요? 글쎄요. 근데 처음에 어떤 증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요관에 암이 생겨서 그게 어떤 소변의 흐름을 막는다면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다른 증상으로 요관암을 진단받았는데 암이란 얘기를 들으시면 그때부터 대부분 또 많은 데가 아파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혹시 딴 데가 아프면 이거 뭐 전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요거는 사실은 요 진단을 해준 주치 선생님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강윤정님께서 건강검진에서 대장암 검사, 분변 검사를 했는데 자멸이 나왔어요. 대장 내시경은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한테 가야 되나요? 요 경우는요, 정해져 있어요. 국가암 검진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대장 내시경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정해져 있어서 그게 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정해져 있고 그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지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은 어느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근데 많은 병원에서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대장 내시경은 받겠다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검진 대장 내시경을 센터에서 하는 데는 뭐 아주 큰 병원 아니면 별로 없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해서 강윤정님께서 가장 가고 싶은 병원을 예약을 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연말에 11월, 12월에 검진이 가장 많은 때라서 지금 어딜 가셔도 조금은 밀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 위내시경에서 위벽에 상처가 많았다고 조직검사를 해놨는데 걱정이라고. 식후 30분에 약 먹는 것과 바로 먹는 것에 차이점이 있느냐고. 위장약은 빈속에 먹어도 되냐고. 아이고, 질문이 많습니다. 자, 일단 쉬운 것부터 식후 30분이나 식후 곧장이나 음식이 들어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30분쯤 되면은 위 안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 액체로 된 건 다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 약 먹으려면 물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고 곧장 먹으면 위가 찬 상태에서
이게 또 약을 먹으려고 물도 먹으면 너무 거부룩하잖아요. 역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30분 뒤는 위 안에 내용물 중에서 액체로 된 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위 안에 볼륨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럴 때 약을 드시면 훨씬 약 먹기가 편해서 식후 30분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곧장 먹어도 큰 상관이 없고요. 위벽에 상처가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 많았다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더 좋은 소견입니다. 위암이 생기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군데 큰 게 생겨요. 여러 군데 생기면은 위암이 아닐 확률이 훨씬 많아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시는 분에서 작게는 한 20%, 많게는 한 30, 40%까지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위장약은 빈속에 먹어도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위장약 어떤 거는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식후에 먹어도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식사랑 맞춰서 먹어야 되는 거 있어서 딱 처방대로 드시는 게 답입니다. 박지영님께서 주제와 좀 다르지만 항상 배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서. 정말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이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신경성 또 과민성 위질환 장질환이고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기능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박적으로는 들여다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환자는 불편하고 속이 쓰리고 아픈 거죠.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기능성 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환에 맞는 약을 그 질환의 증상에 맞는 약을 드시면 증상이 훨씬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너무너무 다양한 일인 거고요. 환자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되게 서운해 하시는데 의사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하나 아플 만한 이유인데 그게 심각한 게 나와서 봐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인 거고 그게 맞는 그게 증상에 따른 약을 되게 불편할 때만 조금씩 드셨다가 끊었다 드셨다 끊으셨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암이 있는데 나는 열은 몇 도로 나나요? 그건 암마다 다르죠. 저는 뭐 39도, 38도, 40도 이러다가 림프암 진단받은 그런 경우도 봤어요. 39도 이 정도면 거의 뭐 폐렴 정도 걸렸거나 코로나 정도 걸렸을 때 나는 열인데 암에서도 그런 열이 나긴 하더라고요. 유링님께서 주말에 헤르페스 나와서 병원 다녀왔다고 왜 환절기만 되면 면역이 떨어져서 헤르페스나 대상포진이 생기는 걸까요? 계절 넘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헤르페스 나면 특별히 챙겨 먹거나 먹어야 할 게 있나요? 자, 환절기가 의외로 그 기온의 변화를 사람이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좋은 분들은 계절의 변화가 하나도 힘들지 않지만 체력이 떨어지신 분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계절의 변화가 내가 해결해야 되는, 적응해야 되는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간 떨어지게 되면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 헤르페스나 대상포진이잖아요. 그래서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기보다는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 나면 특별히 챙겨 먹거나 먹을 게 있나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되게 심하면 원래 헤르페스는 항바이러스를 처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항바이러스를 드시면 조금 더 경한 경우들가 있어서 혹시 비급여라도 처방이 가능한지 의사와 상의해 보는 거가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난다면. 그 다음에 KHKY님, 귀 및 침색조 림프를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했는데 임파선 염으로 나왔다고. 이것도 또 다행입니다. 이후 치유되는 과정에서 왼쪽 상부 움직이는 쇄골들이 여러 개 생겼는데 크기는 쇄골 위에 임파선이 커졌다는 얘기인가요? 1.2cm. 조직검사를 다시 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크기는 줄어들고 있는데 쇄골 안쪽 근육이 많이 결리고 땡기는데요. 자, 요거요. 사실은 초음파로 보면은요. 1.2cm 정도면 초음파로 보이거든요. 얘가 초음파로 보면은 예쁜 임파선이 있고 안 예쁜 임파선이 있어요. 그래서 1cm가 넘으면 사실은 목 주변에서 1cm 이상이면 크기 기준으로는 검사를 해야 되는 임파선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초음파로 임파선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하신 히스토리로는 나쁜 게 아닐 가능성이 많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게 뭐 돈이 좀 들기는 하지만 요즘 거의 다 실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크게 수검자가 번거로운 검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권유드립니다. 네.
HJ 엘린께서 위에 장상폐화생이 있대요. 그거는 어떻게 치료하느냐고. 장상폐화생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뭐 전암 단계라서 암 되면은 어떡하게요. 다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위암이 되죠. 약은 없고 우리 이제 피부가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위가 노화가 된 게 위축성 위염, 그 다음 단계가 장상폐화생이에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매년 내시경 검사를 확인해야 되고, 혹시 HJ 엘린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받으시면은 위가 조금 젊어집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 균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균이 있다면 제균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장상폐화생 자체를, 그 경우가 아니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매년 내시경을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를 꼭 하셔야 되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GUNH 군 H님께서 걷기 운동을 하면 손과 얼굴이 매번 붓습니다. 심하지 않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거는 저는 체질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콩팥이나 심장이 나쁘지 않으면 체질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손이 부어요. 걸으면은. 제 생각에는 손에 힘을 안 주고 덜렁덜렁거리고 걸으니까 중력의 영향으로 손이 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차 타고 가도 그렇더라고요. 손이 붓는 게. 소염진통제 먹어도 손이 붓고.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랬고 심해지지 않는다고, 심장이랑 그다음에 신장이랑 심장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체질인 거죠. 걷게 하면 그쪽에 물이 좀 많이 가는. 그래서 걱정하실 증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영도님께서 경험을 올려주셨는데요. 올 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남편도 소변에 살짝 변화가 있었지만 중년이니까 그러겠지 하고 지냈는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외래진료 받아보라고 해서 다시 받고 암 진단받고 수술했다.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작은 병원을 가면은 환자가 남자분 전립선 비대 다 있으니까 그냥 배뇨장애가 있으면 검사하지 않고 전립선 약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암도 같이 있고 전립선 비대도 같이 있는데, 물론 암은 전립선 약에 듣지 않죠. 그런데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약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당장 좋아지니까 더 이상 검사를 하지 않고 전립선 약만 계속 드시다가 시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무조건 정상이 있으면 처음에는 검사를 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제 친구분도 수년 전에 기침이 한 달간 계속돼서 그냥 감기가 안 나는구나 하다가 검진해서 폐암을 받고 수술했다고. 예, 여자분들도 기침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엔젤님께서 천식이 있으면 밤에 있나요? 원래 천식이 좀 밤에 나빠지기 때문에 밤에 가슴이 답답하다면 천식이 조절이 되지 잘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을 올리거나 바꾸시는 과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윤경님께서 다시 위축성 위염이 있다고. 위축성 위염이 만성 위축성 위염이에요.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고. 예, 위축성 위염도 매년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소화제를 먹습니다.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분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밀가루 음식을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른데 고구마가 소화가 되게 안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고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밀가루 음식 안 드시고 쌀가루 음식 드시면 되죠. 내가 굳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닌 경우에는 소화제를 먹기보다는 그냥 그 음식을 피하시면, 네, 밀은 쌀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어서 더 나을 것 같습니다. HJ 엘린께서 PPI는 오래 먹으면 안 좋다는데 증상이 있을 때만 먹으면 치료가 되는지요?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올라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이 많은지요? HJ 엘린께서 PPI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드시나요? 그 역류성 식도염은 PPI가 되게 잘 듣는데, 문제는 한 번만 먹고 누우면 아무리 치료를 다 잘 마쳤다고 해도 금세 역류가 다시 일어나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재발을 시켜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위한 동영상을 제가 또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일단 약을 먹을 때는 보통 한 6주 정도는 먹습니다. 6주에서 8주 정도까지는 먹고, 그리고 이제 좀 눌러놓는 거죠. 눌러놓고 끊는 거고요. 보통 약을 한 2주만 먹어도 되게 좋아져서 2주만 먹고 마시는 분도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았다면은 한 6주 전후 정도를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님께서 적혈구의 수명은 4개월마다 교체되고 피부는 4주, 뇌는 60년 주기라는데 그럼 콩팥은 어느 기간? 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콩팥에는 되게 많은 종류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콩팥 세포의 교체 주기요? 궁금은 한데요. 저 요즘에 그 챗 GPT한테 좀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콩팥 세포의 교체 주기를 한번 물어볼까 봐요. 얘가 거짓말도 많이 해서 다는 못 믿습니다. 다시 한번 또 확인해야 됩니다. 또 모르면 되게 모른다 그래요, 또. 매우 느리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요. 않는다고 하네요. 콩팥의 네프론은 태어나면 형성이 되고 그 후로는 다시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렇네요. 잘 뇌세포처럼 손상되면 잘 다시 교체되지 않나 봐요. 네. 그 제가 제 답이 아니라 챗 GPT의 답입니다. 날씨의 아이님께서 10년쯤 담낭 제거수를 받았고, 예. 그 뒤에 뭐 돌 때문에 받으셨겠죠? 그 뒤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위장 내시경을 받는데 몇 번 용종 제거했다고. 염증 식도염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유독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을 자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다른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시나 봐요. 소화가 안 되는 원인 첫 번째는 아마 담낭이 그래도 소화기관입니다. 지방을 소화하는 효소를 담즙으로 가지고 있다가 내보내는데 소화기관이 하나 없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담즙은 흘러내려가죠. 그래도 소화가 좀 덜 되실 수가 있고 모아서 이렇게 흘려주지는 않으니까.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부모님을 얘기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소화기능이 좋아지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소화기능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위내시경, 장내시경이 다 괜찮으시다면 그 위의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소화를 도와주는 약을 좀 드시면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샤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허리가 아프시면 이게 췌장암 때문에 아픈 건지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건지 어떻게 구분하냐고. 협착증 때문에 아픈 거는 이 허리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내려가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랑 관련된 다른 증상들도 같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어 보면은 협착증이 나타나고요. 췌장암은 사실 허리보다는 조금 더 위쪽이 여기가 더 약간 더 우리가 보통 허리 아프다고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위쪽이 아프죠. 하지만 증상으로 100% 구분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의심되면 사진 찍어 보는 게 답입니다. 그다음에 홍명은님께서 귓속이 아주 가렵다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담낭에 문제가 있으면 가렵다고 하셨는데 진료를 받아야 하나요? 귓속이 가려운 건 귓속 안쪽에 뭐 피부염 같은 게 생겼겠죠. 제가 이제 아까 담낭 췌장암이 있으신 분이 췌장암이 커지면서 담관을 막아가지고 황달이 생겨서 황달 때문에 가려운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고요. 그런 경우에는 귀만 가려운 게 아니라 정말 전신이 아무리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해결이 안 될 만큼 굉장히 가려워서 내원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가려운 증상이 아니라 전신 증상이 더 주로 나타나고 귓속이 가렵다면 귀 안에 뭐 염증은 없는지 또 가렵다가 이렇게 면봉으로 후비다가 또 염증 만드는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유 이비인후과 가서 우리는 3,000원만 내면 다 봐주는데요. 뭐 궁금해하지 마시고 한번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그 다음에 SA88님께서 지난 7월에 검진을 했는데 간 수치가 91, 63, 감마 GPT가 131 네, 나오고 한 달이 지난 후도 수치가 안 떨어지고 3개월 후인 10월이 돼서 다시 검사하면 정상 수치가 돌아왔다고 가정학과 교수님께서 걱정 안 해도 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먹었던 영양제들을 중단했는데 종합 비타민, 오마코, 비타민 D 유산균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간 수치를 올리는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 종합 비타민에 정말 비타민 미네랄만 들어있다면 요거는 그 답이 아닐 거고 원인이 아닐 거고 오마코에도 오메가3만 들어있다면 오마코는 오메가3만 들어있죠. 그 처방약이니까 아니고 비타민 D도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개는 아닌 것 같고, 유산균은 유산균제라고 하면서 유산균 말고 또 뭐 다른 것들이 더 들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개는 거의 올릴 가능성은 없어요. 이 안에 비타민, 영양소만 들어있다면. 그래서 세 개는 다시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산균은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경님께서 1.3mm, 1.1mm 두 군데 플라크가 있다고. 아유, 뭐 한 60세 넘으시면 대충 다 플라크 있으세요. 2년 뒤에 다시 검사하자고 하는데 2년 뒤에 이제 플라크가 진행을 많이 하느냐 그대로 있냐를 확인하시는 거죠. 플라크는 동맥경화가 시작인 거잖아요. 플라크가. 그래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뱃살 관리 이 네 가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 뒤에 보시고 만약에 조금 더 진행을 했다 그러면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뱃살 관리를 조금 더 빡빡하게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고지혈증 약 드신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낮게 LDL 콜레스테롤을 낮게 유지시켜주면 플라크가 조금 제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플라크가 석회화된 플라크는 잘 제거가 안 되는데 말랑말랑한 플라크 같은 경우는 줄어들기도 하니까 콜레스테롤 약을 또 열심히 드시면서 그 레벨을 조금 더 낮게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명일님께서 선종성 용종이 대장암이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뭐 이거는 그분이 다른 이유로 죽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계속 살아남는다면 다 대장암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천히 자란 경우는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보통 한 15년 요 정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질문을 거의 다 답을 한 것 같습니다. HKY님께서 임파서남은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이거는요, 호치킨스, 난호치킨스, 림포마 해가지고 종류가 무지 많습니다. 정말 가장 암 종류가 많은 게 이 임파서남은 한 가지 암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른지는 암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김혜경님께서 저는 쓸개에 돌이 가득 차서 연중 추적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췌장이 늘 걱정됩니다. 근데요, 쓸개에 돌이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떼야 될 쓸개입니다. 네, 정말 가득 차 있는데 그냥 사시는 분이 있는데 가득 차 있으면 대부분 급성 단남령 증상은 없어도 밥 먹고 난 다음에 뻐근하거나 소화불량 증상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증상을 이 증상이라고 돌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라서 그냥 적당한 시점에 정말 돌이 가득 차 있다면 제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평안한 가을님께서 대장용종은 꽤 떼야 되느냐고. 대장용종에 반 정도는 암이 되는 용종이고 반 정도는 암이 안 되는 용종이에요. 근데 떼내서 보지 않으면 암이 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떼내야 됩니다. 구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떼냈는데 암이 안 되는 용종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다음 내시경 5년 뒤에 받으시면 되고요. 암 되는 용종이 나왔으면은 몇 개가 나은지, 크기가 얼마냐, 잘라낸 그 마진들, 그러니까 요 주변 부는 깨끗하냐 이런 걸 다 확인해서 다음에 언제 다시 내시경을 해야 될지를 주치의가 알려줍니다. 그럼 수첩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다가 그 시점에 다음 내시경을 추적 관찰하시면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식단 추천 부탁한다고. 사실 모든 연구에서 암에 도움된다고 나온 것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토곡물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러분이 많이 드시는 콩류,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콩류 이런 것들도 또 암 예방이 다 되는 걸로 해서 일반적인 건강한 식단은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자, 쇼츠거리 하나 또 생각이 났네요. 자,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 앞에 나쁜 음식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되게 많이 먹는 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답은 나쁜 음식을 안 먹는 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음에
나쁜 음식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한다면 암 예방을 위한 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영도님께서 건강검진에 뇌 좌측에 열공경색, 그러니까 되게 작은 경색이 와서 증상이 없는데 검진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LDL 수치는 90일 나왔어요. 걱정입니다. 뭐 수치 나쁘시지 않으신데요. 그냥 조금 더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위험인자, 뭐 예를 들어서 내장 지방을 좀 줄여본다거나 혈압을 좀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DL 수치가 높다 그러면 뭐 90일이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 것 같고 HDL도 낮은데 그렇다면 조금 더 낮추는 건 어떨까라는 한 70 정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암모나이트님께서 저한테 전자담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똑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전자담배는 인류가 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폐암의 위험도까지는 아직 잘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많은 분들이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엔 결국 둘 다 하시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저거는 하나의 중독을 다른 중독으로 옮기는 거지 중독에 대한 해결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는 피우시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냄새가 안 나니까 더 편안하게 피우시더라고요. 딸기님께서 고지혈증으로 약 먹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 와도 뭐 오셔도 되는데요. 그냥 이거는 어디 가나 다 주는 약이라서 그리고 병원 자주 안 와도 되는 그런 병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1.5개월 뒤, 그 다음에 3개월 뒤, 그 다음에 반년에 한 번씩 오시게 하거든요. 근처에서 드셔도 약 다 똑같습니다. 윤희님의 질문까지 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LDL이 55에서 70에서 112로 나와서 LDL이 올라갔나 봐요. 55가 됐다가 70이 됐다가 112가 나와서 스타틴을 갱년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50대에 딱 깜짝 놀라세요. 이게 내 수치 맞느냐고 그러시는 분 되게 많아요. 갱년기 오면 LDL이 확 올라갑니다. 좋은 거 떨어지고. 근데 그게 굉장히 드라마틱해서 막 20, 30, 50 차이가 나요. 근데 이때 뱃살이 살짝 더 나오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 내 수치 아니라고 막 이러시는 여성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내 몸에 변화가 올 때가 갱년기 이후에 50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49분이라서 별을 보고 산다님이 아주 철학적인 질문을 주셨는데 연기암이면 선택권이라고 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어찌 어디에 연기암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죠. 이게 뭐 굉장히 연기암이지만은 빨리 자라는데 연기 아니면 너무 땡큐죠. 땡큐고 빨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천천히 자라는데 생기는 연기암이다가 그 치료가 되게 나한테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치료라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해보겠지만 대부분은 좀 빨리 자라는데 생기는 연기암이라면 그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착하게 살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사이에 벌써 9시 50분이 됐습니다. 자,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외투 꼭 챙기시고요. 또 11월까지는 그래도 나름 가을입니다. 날씨 따뜻한 날 골라서 바깥에 야외 활동도 좀 하셔야 기분도 좋아지고 비타민 D도 좀 만들고 지고 또 왜냐하면 12월에 되면 아무래도 바깥에 나가서 놀러 다니기 너무 춥잖아요. 그래서 남은 가을 한 달 알차게 보내시길 빕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